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개념인데 첫 번째 이제 고1 수업이 들어왔겠죠? 뭐 중3인 친구도 몇 명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 거고 아직 학교 배정은 안 됐으니까 뭐 근데 대부분 다뭐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화수 쓴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친구 모원 쓴 걸로 알고 있고 맞죠? 여기는 어디 썼죠? 서정. 저기는 성사 썼고 너가 화정이었냐? 화수. 아, 화수가 그래도 두 명이네. 일단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교가 되게 뭐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뭐 수학은 큰 문제는 없다. 다 똑같은 거 배우니까 학교마다 뭐 다른 걸 배우진 않으니까요. 자, 선생님 이름은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선생님 이름은 상당히 그 수학적인 이름이죠. 온정석쌤이죠. 그래서 정석, 수학의 정석 할 때 정석. 그죠? 웬만하면 다 한 번 들으면 기억한다. 수학의 정석 모르시는 분 있나요? 나는 수학의 정석 책을 모른다. 모를 수도 있나? 뭐 오인씨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오인씨나 본 적 있다. 선생님 빼고 오인씨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인씨 본 적 있어요? 태어나서? 아무도 없죠? 저도 저 빼고 한 명 봤어요. 친척들 빼고 주변에서 오인씨 거의 없다. 오인씨에게. 그래서 뭐 이름이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성도 특이하고 수학 선생님 이름으로는 웬만하면 잊어버리기가 되게 어렵다. 자,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나 온 친구 되겠지만 양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요 공통수학 1이 언제 배우는 거죠?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이 양이. 이 양이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얇은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 때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두께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요 정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진도를 천천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미친듯이 나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개념 설명을 쫙 하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많이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천천히 막 기다려 우리 천천히 가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다? 학기가 끝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수시로 가는 게 이제 가장 편하다고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수시는 언제부터 들어갈까요? 언제부터 들어가죠? 첫 번째 시험은 뭐 연습 시험인가요? 그런 게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다 뭐다? 수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수시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1학년 1학기 보통 망치게 되면 이제 애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냐면 수시는 건너떴어. 정시로 가야 돼. 이제 정시 파이트로 간다고 하는데 수시도 잘 안 됐던 애가 정시 파이트로 성공하는 게 높진 않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랑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고등학교는 집과 좀 가까웠지만 대학교는 점점점 멀어지는 저 먼 곳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조만간 이제 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비율을 보면요. 대충 여러분들 인서울 비율이 상위 한 10%? 정규권에서 보자면 200 몇 명이면 20건 안에는 들어야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인서울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도권까지는 뭐 한 20%, 25%까지는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75%의 대부분 친구들은 다 어디로 대학교를 간다? 저 멀리 이제 수도권에 벗어나서 저 먼 곳으로 갑니다. 보통 전문대학교를 갈 게 아니라면. 뭐 전문대학교 가거나 뭐 이런 데들은 인서울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취업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합대학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도권 근처로 가려면 내가 그래도 반에서 대충 5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명 정도에서 5등 안에는 들어야지만 그래도 좀 비벼볼 수가 있겠다. 이제 그게 벗어나면은 현실적으로 다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애들이 다 흩어져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뭐 공부 잘했던 애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학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 멀리 가면 다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숙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내려가든지 하숙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수도권까지 갈 것이냐? 최소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하루에 최소 한 2-3시간 정도는 공부한다. 자기 공부한다. 그러면 뭐 수도권 안에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근데 내가 보니까 학원 다니는 거 제외하고 자기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다 열심히 놀던데요. 대부분 다 지방으로 가는 친구들이 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다? 양으로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디까지 풀었냐. 몇 시간 공부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책만 펴놓고 1시간 동안 뭐 스마트폰 봤다가 잠깐 누웠다가 뭐 또 책상에 앉았는데 정작 공부한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데 1시간 동안 뭐 앉아있다가 그런 애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시켜보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친구들 비율이 조금 이제 높을 텐데 대부분 선생님 이제 보면은 여자친구들은 체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장은 있어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라.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을 추천해요. 숨쉬기 운동 말고요. 그죠? 어떤 운동을 추천하냐면 유산소 운동. 약간 그래서 뭐 걷던지 뛰던지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하던지 아니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던지 여자친구들은 웬만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운동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상위권으로 못 가는 이유가 여자친구들이 체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해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체력이 좀 약한 편이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세요. 남자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체력은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자친구들이 체력이 없어요.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무슨 책이죠? 이게 개념서예요. 뭐라고요? 개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서.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개념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고 나눠요.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대부분 알겠지만 이 개념서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 수학의 정서, 그 다음에 뭐 수학의 셈, 뭐 수학의 바이블, 뭐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개념쌤도 있겠고. 그게 개념서예요. 자, 개념서라고 하는 거는 뭐가 중요한지 제목에 있겠죠? 뭐가 중요하겠냐? 우리 태민아. 개념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개념서를 공부하는데 개념을 안 보고 문제만 푸는 놀라운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서를 공부하는데 뭐를 안 본다고요? 개념을 안 보고 뭐만 푼다고요? 문제만 푸는 놀라운 친구들. 정말 슬프지만 수학이 응용이 전혀 안 되고 조만간 이제 망하는 친구들이죠. 그 슬픈 친구들. 문제집을 10권 풀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개념을 몰라요. 두 가지 단계. 선생님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은요, 위로 절대로 못 가요. 천년이, 뭐 문제집을 1000권을 풀어도 못 가요. 장담할게요, 그냥. 그냥 뭐 문제집을 1000권 풀든 10,000권 풀든 어차피 개념이 안 된 친구들은요, 어차피 위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상위권으로 갈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조금, 근처로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개념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 자,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 수학생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목차를 봤을 때 배웠던 개념들을 슬슬슬슬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개념상 한번 돌았으니까 안 봐도 된다? 미친놈이에요. 장난할게요. 선생님 개념서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념서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몇 번 봤을까요, 개념서? 내가 최소 잡아도 한 50번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 참고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도 겁나게 많이 봤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있냐? 모든 개념이 머릿속에 떠다녀요. 그냥 아무 책 안 보고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가 장담할게요. 걔는 그냥 1등급이에요. 그냥 뭐 보일 거 없어요. 그냥 태상위권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이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사고력이 돈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웬만하면 사고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노트를 웬만하면 적으라고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개념 노트 적으라는 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적는 친구들. 베끼는 시간이 아니에요. 개념을 보고서 어떻게 한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해해서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베낄 수도 있겠지만 베끼는 건 많아서 그래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뭐를 쓰게 시키겠다? 개념 노트를 하나씩 장만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뭐 1단원은 사실 뭐 개념이 많지 않겠지만 뭐 2단원, 3단원 갈 때마다 이제 개념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다 적어서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거를 자기가 완벽하게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수학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서에서 다시 한번 이번 교육방학 때 개념서를 주로 공부한다는 거야. 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권으로 절대로 못 간다. 그리고 그게 지름길이에요. 개념 노트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 것이다. 다 만들라고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질문해요.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뭐, 로이야, 그게 뭐냐?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어? 개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먼저 정확히 알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문제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이 개념을 써서 문제를 푸는 문제다. 그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대부분의 한 50% 밑에는요, 이제 개념부터 몰라요, 아예. 대부분 애들, 참고로 해줄게요. 50% 밑에 있는 애들은요, 개념 자체를 몰라요. 별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조금 상위권으로 가려면 개념은 알았는데 어느 정도 알았어? 정확히 몰라요.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물어보면.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계속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었다. 진짜 제대로 공부해.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면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개념을 한 번씩 복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내가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서 200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개념을 몇 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는 200번 생각하죠. 그러면 개념을 모르기가 어려운 거야. 야, 문제를 200문제 풀었어. 근데 개념을 200번 생각했는데 몰라. 근데 애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가 이 문제집을 2번인가 3번을 풀었대. 그 얘기는 문제를 300문제, 400문제 풀었다는 얘기야. 근데 개념을 물어봐요. 근데 걔가 개념을 대답을 못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푼 거죠? 어떻게 푼 거야? 아니, 개념을 계속 써도 개념을 생각해서 풀었으면 200번, 300번 복습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개념을 모르는데, 그렇게 그 짓을 했는데, 그 얘기는 걔가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야? 아니면 문제를 외워서 풀었다는 거야? 개념대로 풀었다는 거야? 대부분 애들 외워서 푼다. 이런 애들이요, 문제집 1000번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온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수준을 머물러 있어요. 개념을 대충 알아. 그리고 문제 풀 때는요, 개념을 적용 안 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 위에 있던 답안지 그대로 외워서 밑에 거를 풀어요. 어떤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몰라요. 대충 때려 맞춰요. 위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개념 풀이를 보고 대충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쓰였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고. 그게 뭐냐? 개념하고 문제랑 연결이 안 돼요. 거의 두 번째. 이게 연결만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웬만하면 연결만 됐다. 그러면 내가 때 최소 수도권 확보해요. 거기서 연결된 상태에서 문제를 겁나 풀어서 이제 응용까지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킹왕짱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수학에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의 3스텝 단계를 가거든요. 스텝 단계. 당연하겠지만 개념부터 안 되잖아요? 당연히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갈 방법이 없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수학 선생님이 다 똑같이 가르칠 거예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 없이의 수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맨날 강조해요. 근데도 애들은 개념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그게 팩트예요. 시킨 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노트를 조금 적어서 내가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서에는 보통 이제 좀 제일 쉬운 문제풀이서가 뭐다? 일반적으로 라이트쌤. 이런 게 이제 제일 쉬운 문제풀이서인 거예요.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게 뭐 IPM, 센. 그거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뭐 일품,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더 가면 뭐 여러분 알고 있던 블랙라벨, 그 다음에 무슨 뭐 고쟁이,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어요. 이런 심화 문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뭐냐?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수능이 있잖아. 수능 문제들, 뭐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문제 모아놓은 게 뭐다? 그게 기출 문제예요. 요즘은 이 기출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부분 나오겠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기출 변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세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특히 화수, 뭐 백양, 마찬가지로 이런 조금 이 근방에서 공부 좀 시킨다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가
대부분 들어가요.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집어넣냐면, 뭐, 여러분 슬프겠지만, 킬러문항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킬러문항이 어떤 문제냐? 여기 설명을 시작하면은, 이 두 바닥을 채우고, 뭐, 15분 동안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 약간, 엄청나게 복합하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대부분 킬러문항들은 거의, 여러분들을 보자면, 그냥 서성한 정도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보통 풀어요. 그 밑에는 못 풀어요. 그 정도의 사고력이 없어요. 보통 애들한테 가르칠 때 킬러문항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애들, 여기서 이제 킬러문항까지 가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학교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봤으면 아는 대학교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웬만하면. 수학이 되면요, 웬만하면 다른 과목들 웬만하면 되거든요. 논리상 사고력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만 하면 웬만하면 가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국어랑 수학이 거의 탄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정시로도 좋은 학교 가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그게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어차피 뭐 어느 정도 외워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 난 정말 튼튼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대학교 가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슬픈 이야기지만 수학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거냐 물어본다면, 이과를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미적분 투를 할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전체 과목의 50% 정도는 수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부량이. 엄청난 양이에요. 어마무시한 양이고요. 그래서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가 발생한다? 수포자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웬만하면 중간에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고는 잘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앞에 거를 몰라.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외우면 되잖아요. 국어도 뭐 외우면 되죠. 뭐 뒤에 거 앞에 거 아니었다고 뒤에 거 외우는데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연결된 어느 정도 기본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공부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개념서를 하는데 1단원을 보면 1단원의 제목이 뭐죠? 우리 서우야? 1단원을 보면 이 개념서 개념편과 유형편이 있죠? 유형편은 웬만하면 스키로 나가겠죠? 대부분이 1단원의 단원이 뭐죠? 다항식의 연산이죠. 다항식의 연산. 그죠? 다항식의 연산. 가장 기본인 거죠. 초등학교 때로 따지면은 사칙연산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다항식을 이해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를 이해하면 되겠죠? 연산을 이해하면 되겠죠. 다항식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대답이 안 나오죠. 웬만하면 이렇게 막 개념을 정확히 알아서 다항식. 우리 효리나 다항식. Do you know 다항식?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맨날 질문해.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질문할 거예요. 뭐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르면 개념을 모르는 거라니까? 대부분 애들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다항식이 뭐냐? 항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항. 항이 여러 개 있다.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다항식. 항은 뭐냐?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항에 대해서. 항은 뭐죠? 문자랑 숫자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거를 항이라 불러요.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곱하기로 연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연결되는 건 다 생략하잖아. 곱하기 다 생략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이거를 항이라 불러요. 이런 게 두 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거를 다항식이라 부르는 거야. 이 항이. 한 개만 있으면 단항식이라 불러. 1단짜리 써서. 한문이어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일단 항이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라 불러. 단자, 1단자. 한문이어가지고 좀 그래요. 저도 한문 별로 안 좋아해요.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항식은 이 항이 두 개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다항식이에요. 자주 봤죠,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때 요 항을 뭐라 부르죠? x에 대한 2차식, 2차항이라고 부르고, x에 대한 1차항. 이걸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 부르죠?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면 뭐라고 그러지 약속했냐면 차수. 그래서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상수항은 0차. 차수가 없다. 문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 3을 뭐라고 부르죠? 개수라고 부르죠. 2차항의 개수는 3, 1차항 개수는 5, 상수항은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한 이런 식들에 대해서 뭐 할 거냐? 연산을 할 거다. 연산은 이제 여러분들 가장 기본 연산이 뭐죠? 다칙 연산이죠. 그게 뭔 소리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울 것이다. 이거 하는 거 배울 것이다. 그 중에서 나눗셈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하지만 덧셈, 뺄셈, 곱셈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특히 덧셈, 뺄셈은 자주 배웠죠. 자주 배웠죠.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다항식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 설명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에 보시면 어디 나와 있죠? 이 페이지에 있죠? 없나요? 페이지 8페이지에 있죠. 8페이지. 다항식은 뭐냐?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을 항은 뭐냐? 상수항은 뭐냐? 개수는 뭐냐? 차수는 뭐냐?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 동류항은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8페이지에 있죠. 이 개념을 정확히 내가 다항식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정리가 나오죠. 다항식의 정리. 자, 다항식의 정리도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요, 진짜 완전히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는 건요, 뒤에서 쓰겠다는 거야, 안 쓰겠다는 거야? 100% 쓰겠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뭘 안 쓸 건데 배웠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엘리트 중에 슈퍼 엘리트. 정말로 머리가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 짠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 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판단하잖아. 내가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돼. 거의 그게 수학 못하는 애들 지름길이에요. 지가 판단해요. 지가 전문가가 아닌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그냥 웬만하면 따라가면 잘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여러분 고2만 돼도요.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장담할게요. 머리 더 크면 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똥꼬집이 되는데 틀려도 안 고친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만학도들은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불가능해요. 거의 머리도 안 쓰지만 똥꼬집이 어마무시합니다. 시킨 대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조교육이 최고죠. 왜냐? 우리 어린애들 지금 여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앞에다가 설명해 주나요? 나이가 거의 걔네들한테 거의 신이에요. 진짜로.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요. 진짜. 정말로 이상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정말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정말로 스펀지를 빨아듯이 미친듯이 빨아들여서 성적이 쫙 올라가요. 진짜요. 선생님 가르쳐보면 그래서 조교교육인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나쁜 물이 안 들었어. 여러분처럼 나이가 좀만 들면 이건 해, 이건 패, 이거 좀 어려워, 패 이렇게 하고 지가 알아 판단해요. 저기는 전문가라니까 내가 전문가야. 그래서 이거 해, 이거 버려, 한 다음에 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럼 망하죠.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시킨 대로 하면 망할 일이 별로 없는데 안 한다니까요. 원래 그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태생부터 멍청했다. 멍청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교육이 필요 없었으면 여러분 다 머리 겁나 똑똑한 거예요. 근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항식 정리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 되게 서론이에요.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정리 쓰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써요. 이게 뭐냐?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써요. 항상. 내림차순 정리 쓴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가 문제야. 이렇게. 만약에 5xy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인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가 x랑 y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이제 내림차순 정리할 때 x로 할 거냐 y로 할 거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이라고 부르지만 수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알파벳이 더 많이 나와요. 슬프지만.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알파벳 학이다. 왜냐면 숫자는 거의 안 나오고 맨날 뭐만 나와? 문자만 겁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부른다?
알파벳 학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결론은 어떤 거를 만약에 문자로 보면 나머지는 다 뭐로 본다면 숫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내림차 정리해라. x의 내림차 정리하라 그러면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y는 숫자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차, 얘가 2차. 얘 쓰는 거야. 그럼 1차는 누구냐? 얘랑 얘야. x 들어가. 5y랑 플러스 4가 개수인 거야. 그래서 5y 플러스 4x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이제 항수항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x 내림차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x 내림차 정리 있다는 거는 또 무슨 내림차 정리이 있다는 거죠? y에 대한 내림차 정리. 그래서 문자마다 어떤 걸로 정리할지가 정해지는데 이게 언제 쓰냐? 바로 뒷단원에 쓰여요. 평등식에서 씁니다. 곧바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웬만하면 나오는 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고 넘어가, 패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y는 내림차 정리하면 y만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y제곱이 2차가 있고 1차는 누구야? 5xy가 있는 거죠. 얘가 개수인 거야. 나머지가 다 뭐다?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죠. 3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이게 상수항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x의 내림차 정리, 이거는 y에 대한 내림차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더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기본적인 정리를 했고 이제 덧셈 뺄셈을 배울 건데 덧셈 뺄셈은요 정말 쉬워요.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해요. 내가 이제 물어봤던 내가 은성이한테 당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있었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연산하라 했으면 우리 어떻게 연산했냐, 은성아? 얘도 다항식이고 다항식이야. 더 했잖아. 어떻게 해요? 같은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수학은 정확하게 표현을 알아야 돼. 딕션이 동류한. 동류한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이게 다항식 덧셈 뺄셈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류항이 뭐냐? 문자가 같은 문자면서 차수까지 같은 거. 문자와 차수가 동시에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걸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되는 게 그게 다항식 덧셈과 뺄셈의 원리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고 빼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하고 빼는 거야. 혼자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써봤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다 했던 일들이죠. 이런 게. 그래서 다항식 덧셈 뺄셈은 크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이때 우리가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뭐로 많이 쓰면 알파벳 대문자로 많이 써요. 이렇게.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뭐로 많이 표현한다고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 그래서 뭐 A라는 다항식, B라는 다항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다 대문자를 써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 덧셈 뺄셈이 나오고 덧셈에 대한 뭐가 나오죠? 성질이 나오죠. 자, 덧셈에 대한 성질. 자, 로이야 뭐가 있죠? 이제 졸리니까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가야죠. 덧셈에 대한 성질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왜 배울까?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주예인가요? 주은이요? 주예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그럼 주은이는 왜 우리가 여기 덧셈에 대한 성질을 배우죠? 여기 뭐 보면 덧셈에 대한 성질에 두 가지가 있잖아. 왜 배우죠, 이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인데 왜 배우죠? 자, 결론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걸 배워요.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산을 할 때, 덧셈을 연산할 때, 교환에서 간단하다면, 교환해서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뭐야? 앞에 거를 먼저 연산해도 되고,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해도 되는데, 네가 봤을 때, 더 간단하게 연산하는 게, 앞에 거 먼저 연산하는 게 더 간단해. 그럼 앞에 거 먼저 해도 돼. 뒤에 거 먼저 계산하는 게 간단해. 그럼 뒤에 거 먼저 해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려주는 거냐? 네가 연산을 할 건데, 덧셈 뺄셈 연산을 할 건데, 앞으로. 만약에 교환해서 간단해진다면, 교환해서 해. 근데 교환해서 안 간단해져. 그냥 해. 너의 선택권을 주는 거야. 연산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연산에 대해서는 뭐 다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연산이 왜 중요할까?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태민아, 연산 왜 중요합니까? 연산이 왜 중요할까? 기본. 되게 뭐 기본이긴 하죠. 근데 논리적이지 않잖아. 자, 연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연산은 왜 중요하냐? 자, 가장 수학은요, 모든 게 연산을 해야 돼. 답을 낼 때도 연산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 때도 연산해야 되고, 다 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봐. 내가 여기서 분명히, 이런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멍청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맨날. 연산 중요하지 않아요. 맞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예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고등학교 때 수학이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잘 한다고. 공부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소자가 양산이 되는데 첫 번째 양산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 봐. 내가 연산을 겁나게 연습 많이 해서 내가 겁나 빨라. 근데 내가 얘가 3문제 풀 때 난 10문제 풀었어. 같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자 내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 했어.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10문제 풀 때 내가 3문제 풀었어. 그러면 똑같이 공부한 겁니까? 똑같이 공부한 거예요. 연산이 빠르다는 건요. 같은 시간 동안에 공부량이 자동적으로 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공부량이 똑같지 않다니까 1시간 공부하다 똑같은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문제집을 고등학교 때 마음 잡고 풀었다면 과연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었을 것인가. 마음 잡고 풀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건 5일에 끝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풀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웬만한 수학 문제집을 겁나게 빨리 푼다고요. 근데 저 하위권으로 가면요. 이거를요. 3달 걸려도 못 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공부를 한 겁니까? 아니죠. 천지 차이라고요. 수학이요. 겁나게 차이가 심각해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요. 공부량이 완전히 다른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양의 공부를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연산이에요. 연산이 빠르고 정확한 거예요. 내가 구구단을 배웠어요. 초1 때 구구단을 배우거든요. 구구단 배운 다음에 여러분 뭐 했는지 알아요? 겁나게 시켜요. 구구단 연습을. 왜냐면 숙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1단원이요. 연산단원이에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갖다 버리고 싶은데 근데 왜 필요하냐면 연산이 느리면 공부량이 그냥 줄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우리 시험은 제한 시간이 충분할까요? 항상 부족할까요? 항상 부족하죠. 중학교 때도 부족했죠. 고등학교는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느리면 아는 것도 다 풀지 못하고 나와요. 자 그럼 두 가지 내가 설명했죠. 연산이 빠르면 자동적으로 공부량이 늘어. 느리면 공부량이 줄어. 벌써 공부량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시험 볼 때도 벌써 차이가 나요. 근데 연산이 안 중요하다고요?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뭔 소리죠? 연산은요, 당연하겠지만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한 게 압도적으로 수학에서 유리해요. 고등학교 때. 압도적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애 치고 수학 잘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공부량이 준다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남들 갈리고 있는데 지 혼자 뒤에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산은 중요하지 않게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걔는 수학 잘하는 확률이 없어요. 장담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연산 느리게 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 암산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사과보다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막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연산은 기본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연산들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잘 봅시다. 첫 번째 단원이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필수 예제를 몇 개 갖다 놨을까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필수 예제 몇 개 갖다 놨죠? 1개 갖다 놨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지나가던 강하지도 않다. 동류함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기 때문에 필수 예제를 몇 개만 갖다 놨다고요? 1개만 잠깐 접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덧셈 뺄셈 이제 끝나요. 너무 빠르게 끝나죠? 오늘은 이제 곱셈을 시작할 단원일 거예요. 오늘 이제 핵심이 곱셈이 되네. 그래서 다항식에 써놓잖아. 보면 필수 예제 1번에 1번을 보면 자, 오늘 조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뭐 개괄 설명도 하고 조금 헛소리도 많이 할 건데 결론은 이 헛소리도 다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봐보세요. 다항식은 다 뭐로 쓰죠? 알파벳 대문자로 쓰죠. 우리 일반적으로 다 대문자로 써요. 만약에 한국이 엄청나게 세계 제1등 국가국을 했었으면 여기 가나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쉽지만 뭐 기억 니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세계 제1 강대국이고 수학을 겁나 잘 만들었다면 여기에 A, B, C 대신에 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기억 니은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오고 있죠. 요게 필수 예제 1번인데 결론은 이 필수 예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다항식의 뭐를 연습해라? 덧셈 뺄셈을 연습해라. 결론은 뭐야? 동류함끼리 더하고 빼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쓰죠. 첫 번째 단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여기 곧바로 넣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여기서 계산을 먼저 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B 마마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일단 이만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곧바로 넣는 것보다 다 정리한 다음에 A, B, C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게 더 간단하다. 근데 넣은 다음에 분배 법칙 쓴 다음에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서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럼 이제 이게 문제 너무 쉽잖아. 사실 이거 뭐 틀리면은 이제 자기 혼자 틀리는 거죠.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은성아. 그치?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A, B, C 이렇게 다 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1-3번에 보세요. 1-3번. 제일 밑에. 1-3번에 보면 이렇게 줬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이건 어떤 변형을 준 거죠? 우리, 응? 어떤 변형을 준 거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로이야. 이건 어떤 변형을 준 거죠? 어떤 변형을 준 거예요? 이게 식에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봐봐, 이런 문제들은 다 A, B, C를 대놓고 줬잖아. 근데 여기서 약간 연립방정식의 원리를 들어가서 대문자 A인 다항식과 대문자 B인 다항식 어떻게 해라? 구해라. 대놓고 주는 게 너무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뭐 A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둘씩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대문자 A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원리를 조금 집어넣은 거야. A, B, C를 다 대놓고 주니까 너무 민망하더라.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꿨다? 대문자 다항식 A, B, C를 안 주고 더한 거랑 뺀 거를 줘서 여기서 뭐를 찾아라? 다항식 A랑 다항식 B를 너희들이 찾아라. 그런 변형을 살짝 넣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을 넣는 게 아닌 거죠. 연립방정식 원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요. 자, 이제 여기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하니까. 근데 넘어가면 이 다항식이 곱셈이죠. 근데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죠. 여기 메인이에요. 뭐 슬프겠지만 이 다항식의 곱셈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나눗셈은 그래도 좀 할만해요. 금방 넘어갈 건데 곱셈이 이제 오늘 하다가 이제 끝날 건데 자 50분 되면 쉴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 강의만 하진 않을 테니까 오늘 조금 길게 강의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곱셈은 다 배웠죠. 다항식의 곱셈 두 식의 다항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이게 다항식이잖아. 두 개 다 다항식인데 곱하면 어떻게 한다고 배우죠? 우리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어떻게 배워요? 곱하면 이렇게 하는 거 뭐라 배웠잖아요.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조금 고급진 단어로 다 이었나요? 뭐라 배우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게 효린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라 배우죠? 이렇게 하는 거. 분배 법칙을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하면 여러분 인수분해 거꾸로 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그걸 전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닌가요? 전개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이거 전개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묻겠죠. 선생님 왜 전개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이죠? 나는 그걸 설명할 수 있다. 왜 전개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이죠?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다 배웁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 설명했죠? 증명할 때? 왜 전개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이죠? 아시는 분? 그냥 외웠어요? 그냥 전개하면 곱셈이래. 어떻게 생각해, 효리나? 중3 때 뭐 배운 거 없어요? 다항식 곱셈할 때. 자, 우리 뒤에, 우리 은성이는 뭐, 들은 게 있어? 좀 졸리죠, 이제. 원래, 선생님, 고등학교 때가 좀 개념성이 많아서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처음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개념성마다. 봐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곱셈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넓이를 구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면, 잘 보세요. 일단, 오늘 좀 정확한 개념부터 다 잡고 갈게요. 우리가, 여기가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라 그러면, 이 넓이를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정의하죠. 곱셈이 사실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정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두 개를 곱하는 게 넓이라. 그거를 이용해서 전개를 설명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 하기 위해서 보통 중학교 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가로 길이를요 A 더하기 B로 봐요. 이렇게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를 설명할 때 이 가로 길이를 A, B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로 길이를 C하고 D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인 거고 세로 길이가 C 더하기 D니까 이걸 곱한 게 넓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곱한 게 넓이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곱하면 아마 대부분 이런 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결론은 이거를 두 개,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를 곱한 거는 이 넓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넓이는 뭐가 되냐? A 곱하기 C인 거야. 여기가. 이 넓이가 뭐 되냐? BC인 거야. 여기 넓이가 뭐냐? A랑 D를 곱하니까 AD인 거야. 여기가 뭔가? BD인 거야. 또 분배 법칙으로도 많이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곱한 거는 얘를 다 더한 거야. 보통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개한 게 곱하기다 라고 해서 이제 증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증명해요. 제일 쉬운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식에서 곱한다는 거는 뭐 하면 된다? 다 전개해 주는 거야. 하나씩 다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개의 기본인데 이렇게 곱할 때 문자끼리도 곱해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칙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 지수 법칙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 문자들끼리도 곱해지고 숫자들끼리도 곱해지니까 지수 법칙을 알아야지만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맨 위에 뭐가 나온다? 다항식 곱셈에서 맨 위에 뭐가 나온다? 지수 법칙이 나온다. 전개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지수 법칙이 나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나타나도 되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 해서 나온 게 그게 뭐다? 지수 법칙이에요. 실제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표현한 게 뭐죠?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표현한 게 뭐죠?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표현한 게 그게 구단이에요. 그게 구단입니다. 구구단이 엄청난 거죠. 왜 엄청나냐? 몇 번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구단이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의 학급 전체 반에서 했더니 전교생 370명이 됐다고 쳐봐요. 내가 오늘 이 370명한테 200원씩 삥을 뜯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할 때 곱하기가 없는 세상에서는 200원을 몇 번 더해야 되는 줄 알아요? 375번을 더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 곱셈이 없는 놀라운 세상에서는 삥을 뜯을 때 200원을 몇 번 더해야 된다고요? 어우,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단하게 기분이 좋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곱하기를 배우게 되니까 우리가 뭐로 처리하면 되죠? 375 곱하기 뭐 하면 되죠? 200 하면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곱셈이 뭐 인류가 태어나면 곱셈이 생긴 게 아니에요.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곱셈이 다 정립 이런 게 아닌 거야.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 원리 원칙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곱하기가 없는 시대 때는요. 수학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덧셈부터는 안 돼요. 일단 완전 망한 거죠. 이제 덧셈 하다가 오류가 엄청나요. 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뭐 장부를 보면 이제 곱셈이 없잖아. 그럼 얘한테 200 걷고 얘한테 200 걷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더했는데 뭐 맞지가 않아요. 곱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했는 때는 거의 어려웠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곱하기를 당연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다 더하고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나와서 곱하기를 안 가르쳐 준다. 그럼 걔는 이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남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지수 법칙. 자,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은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한다?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에서 전개함을 통해서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하면 그게 뭐다? 다항식의 곱셈을 연산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법칙도 필요했고 전개한다는 것도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다.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죠? 이 곱셈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뭐를 배우죠? 분배 법칙. 당연히 이것도 왜 배우냐?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 이거를 써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법칙을 써라 안 써라? 써라. 교환해서 간단하다. 교환 법칙 써라. 결합 법칙 써서 간단하다. 결합 법칙 써라. 앞에 거 먼저 하든지 뒤에 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제 쉴게요. 곱하기랑 나눗셈이 있는데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곱하기랑 나눗셈이 있는데 곱하기를 우리가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죠? 여러분들 뭐 나눗셈 나오면 다 뭐해서 배워보냐? 우리 주은인가? 외우고 맞나요? 어떻게 바꿔서 연산하라고 하죠? 나눗셈 나오면? 곱하기로 바꾸라고 하잖아. 맨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맨날 배우잖아. 나눗셈만 나오면 어떻게 하래? 역수를 어떻게 하래? 곱하라고 배우잖아. 아니? 나만 그렇게 배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배우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냥 다 암기해.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다 암기해요. 그냥 개떡같이 만들어놨는데 일단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마세요. 나는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 이렇게 개판처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눗셈하고 곱하기 바꾸느냐? 나눗셈은요 교환법칙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돼요. 얘랑 달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은 연산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곱셈 연산은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가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이 나오면 다 뭐로 바꾸라고 시키는 거야? 곱하기로. 왜냐? 그게 압도적으로 연산하기가 편하니까. 만약에 나눗셈 연산이 더 간단했잖아요? 그럼 곱하기는 나눗셈 바꿔서 했을 거예요. 근데 연산에서 곱하기가 압도적으로 나눗셈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나눗셈만 나오면 뭐로 바꿔라? 곱하기로 바꿔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연산에서 곱하기로 배우는 거야. 왜냐? 약분하기도 편안하고 교환법칙 쓰기도 편안하고 내 맘대로 하기가 훨씬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산에서 압도적으로 곱하기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을 배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끝내겠지만 이제 요 밑에 곱셈에 대한 한계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배우는 이유는 연산할 때 만약에 이쪽이 더 간단하면 그 법칙 써서 더 간단하게 연산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봤자 안 간단해.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면 더 간단해. 그럼 교환해. 바꿔. 체인지해. 그래서 연산이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수학 잘하는 연산 자체가요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정확해요. 내가 대부분 봤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연산할 때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연산할지에 대해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다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연산하지 않는다고.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 생각하고 있어. 교환 한번 볼까?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분배법칙 한번 묶어봐? 이 생각 계속해요. 상위권 올라갈수록. 근데 밑에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 주문대로 그냥 아무것도 법칙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생거 다 계산해요. 진짜예요?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좀만 상위권 가도요 다 이렇게 해요. 분배법칙 곧바로 쓴다고. 대부분 머리 웬만하면 쓴다고. 근데 대부분 다 계산해서 빼죠. 분배법칙 안 써요. 배웠지만 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상위권 갈수록 대부분 다 써요. 그래서 연산을 되게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차이가 겁나게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잠깐 쉬니셔 갖겠지만 오늘 이제 배우기 좀 개가심은 좀 많고 이제 딴 얘기 좀 많이 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쉬었다가 또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연산을 우습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연산 우습게 보면요 절대로 상위권 못 가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했지만 이게 정말 짜증나는 거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설명해주면 숙련도는 누가 올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올려야 돼요. 내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산하고 연산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할지 고민하면서 연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연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안 늘어요. 연산 하나 하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연산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돼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게 여러분들이 성적을 무조건 올려줄 겁니다. 장담해요. 연산이 되면요 일단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냥 100km짜리 자동차랑 30km짜리 자동차가 같이 가는 거야. 야 이게 누가 빠르겠냐. 야 이거 뭐 쇼리야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갈 거예요? 남자애들이요 연산을 우습게 봐서 연습을 안 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느리다니까요. 공부량도 느려지고 다 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상위권 올라가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지겹고 재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해 달라.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따라 8시 한 또 이제 열심히 영상 녹화를 하면서 자 이제 곱셈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곱셈 정리가 나오죠. 그죠? 곱셈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하자면 곱셈 공식이라고 할게요. 곱셈 정리보다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 되겠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그죠?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겠죠? 웬만큼 공부했다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4번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으로 대부분 다 외웠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겠고요. 5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거 나오는 건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미리 다 많이 암기를 시켜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다? 고등학교의 구구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구단은 외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연습이 돼서 아주 자유롭게 쓰여질 정도로 돼야 되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공식만 외우면 끝났다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전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12월 달에 대부분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연습을 시켰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돼요. 근데 이제 곱셈에서 곱셈 공식 배우는데 뭐 슬픈 이야기지만 곱셈 공식과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게 뭐죠? 곱셈 공식 변형이 있죠.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더 중요할까? 우리 뭐가 중요할까?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주은이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곱셈 공식 더 중요하다. 한 표. 자, 한 표 나왔습니다. 우리 서아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이 더 중요하다. 두 표. 우리 로이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변형. 한 표. 우리 효리는 공장 곱셈 공식 3대1. 우리 은성이는 뭐? 변형. 두 표. 우리 태민이는 변형. 3대3. 이제 나한테 조금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변형이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뭘 알 수 있냐? 자, 잘 보세요. 이 곱셈 공식에 대한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보시면. 자, 예제를 보자면 13페이지에 보면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시계 정리가 나와요. 필수예제 몇 번이죠? 3번이죠? 보이시나요? 이게 곱셈 공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필수 예제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하나예요. 하나 나왔어요? 잘 보세요. 하나죠. 아니 앞에도 뭐 곱셈이긴 한데 뭐 개수 구하기 곱셈 공식이랑 정확히 연관돼 있지 않아요? 뒤에도 치환하는 거예요. 하나 나와요. 정확하게 응시되는 게 하나가 나오냐? 그럼 곱셈 공식 변형에서 필수 예제 몇 개인지 볼까요? 우리 서아에 몇 개가 나오죠? 16페이지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필수 예제가 나오죠. 16페이지부터. 첫 번째 필수 예제 5번. 변형이네요. 필수 예제 6번? 변형이네요. 다음 넘어갈까요? 필수 예제 7번도? 변형이네요. 활용도 있네요. 자, 어떤 필수 예제가 더 많이 있죠? 우리 보니까 효리나? 변형이 많죠. 왜 변형을 많이 갖다 놨을까요? 더 많이 나오니까요. 더 많이 쓸 거니까요. 당연하겠죠. 뭐 출제하는 사람이 얘가 더 중요한데 얘를 더 많이 갖다 놨다 그러면 곤란하죠. 진짜로. 이건 뭐 수학 제대로 다 하는 사람 맞아요? 잘 안 나오는 거를 더 많이 갖다 놓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예제를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개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쓴다는 얘기야.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쓸 거다 앞으로? 얘가 당연히 기본이에요. 기본이긴 한데 얘가 밀려요. 얘를 훨씬 많이 써요. 나중에는. 슬프지만.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 변형이 당연히 나왔죠. 그럼 보면 알겠지만 개괄 한번 볼게요. 뭐 외우는 건 여러분 외우면 되니까. 여기는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항이 2개짜리가 나와요. 곱셈 공식을 보면 항이 2개짜리가 일반적으로 나와서 1, 2, 3, 4번이요. 다 항이 몇 개짜리인 거야? 항이 2개짜리를 2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도 a 플러스 항 2개짜리죠? 이거 2번 곱한 거예요. 얘도 항 2개짜리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기 전에 중3 때는요 항 2개짜리 2개 곱한 게 거의 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6번, 7번, 뭐 8번 같은 거를 보면요 특히 이제 6번과 8번을 보면 항 2개짜리를 몇 번까지 곱하냐면 3번까지 곱해요. 그러니까 세제곱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아니면 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서 3번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항 2개짜리는 세제곱까지 가는 거야. 3번 곱하는 것까지 곱셈공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구구단을 따진다면 3단 같은 느낌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는 2단까지 배웠어. 2번 곱한 것까지 배웠다면 고1 때는 어디까지 배운다? 3번 곱한 것까지. 거기다가 항이 이제 몇 개로 늘어나냐? 보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은 5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10번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항이 2개에서 몇 개까지 늘어났죠? 항이 3개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러니까 항이 2개였다가 몇 개로 늘어난 거죠? 3개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항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곱하는 것도 더 많이 곱하니까 더 복잡해졌다 안 복잡해졌다? 더 복잡해졌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왜 3차까지만 배우죠? 왜 4차는 안 배워요? 왜 5차는 안 배워요? 왜 6차는 안 배워요? 구구단은 9단까지 있었는데 얘도 9단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우 그냥 듣기만 소름이 돋죠? 아니에요? 이거 9단까지 9차까지 있었으면 여러분들 아주 뭐 1단원부터 내가 봤을 때 다 포기자 됐을 것 같은데 아니 9단 x 플러스 a 9승 뭐 이런 거 어우 딱 보자마자 벌써 토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3차까지는 배우지만 그 이상의 차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원리를 알아서 어떻게 해라? 만들어 내라. 당연하지만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요 곱셈공식 이상의 차수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뭔 소리죠? 원리를 이해해서 너희들이 공식을 만들어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배웠어. 근데 슬프지만 우리 효린이의 구구단은 4단까지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2는 2, 2는 4, 뭐 2, 3은 해서 이제 4, 2는 4에서 배웠어. 5단부터 안 배운 거죠. 하지만 원리를 알면 우리 5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은아 있겠죠. 당연히 원리만 알면 5를 한 번 곱했네? 5일은 5. 5를 2번 더했네? 5일은 10.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공식을 외우지 않았어. 구구단 외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서 더 높은 차수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알아? 기존에 배웠던 거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서 만들어 내라. 그거예요.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요 딱 암기하고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허접하게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뭐 대충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잘 안 내요. 애들한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만약에 x 5제곱 y 5제곱을 물어본다 보면 곱셈공식 변형해서 나중에 이런 거 만약에 물어봤어. 이런 게 배운 적이 없죠. 곱셈공식에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얘랑 뭐 이 정도까지 배우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까지 이제 공식에서 이제 3차까지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얘를 구해내는 얘기죠. 결론. 그러니까 뭐 공식만 대충 외워가지고 패스 하면은 이런 문제 이제 나오면 못 푸는 거죠. 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곱셈공식 변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거예요. 암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나한테 이제 가르치다 보면요. 선생님 이거 전개하면 나오는데 왜 외워요? 이런 애들이 나한테 있어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남자애들이 특히. 아니 선생님 전개하면 되잖아요. 나도 알아요. 전개가 나오는 거. 왜? 그럼 구단 왜 외웠습니까? 여러분들 구단 외울 필요 없잖아요. 같은 수를 번 하면 나오는데 구단 왜 외우죠? 왜 외웠어요 효린아? 구단 외울 필요 없잖아. 아니 2 한 번 더 하면 2, 2 두 번 더 하면 4. 이거 그냥 구하면 되잖아. 왜 외웠어요? 빠르고 간단하게 풀려고. 곱셈공식 배우는 이유는요, 당연히 전개하면 나와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 전개해서 풀라는 얘기야. 전개해서 풀 거면요, 이거 왜 배워요? 전개하라고 끝나면 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전개를 하는 친구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저 뒤에서 그냥 기어가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전개하면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전개하면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개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식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정말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나온 거를 통해서 또 뭐를 유도할 수 있냐면 곱셈공식 변형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는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 해보는 난다면 새로운 걸 물어봐도 저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식만 외우고 한 번도 전개도 해본 적이 없어, 이 곱셈공식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어, 이런 친구들은 응용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죠. 외우기만 해도 어떻게 응용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물어보잖아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런 기본 개념들은요,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가 있어요. 또 뭐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용력이 있어야지만요, 여러분들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려운 거 할 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패스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거 어려운 거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고력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암기만 했잖아. 사고력이 안 올라와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사고력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해할 때. 왜냐면 쉬우니까. 고등학교는요, 정말 미안하지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력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같이 커줘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암기만 하고 전혀 이해하지 않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길을 간다? 수포자의 길을 걷는 거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포자의 길을 안 걷기 위해서 이 짓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3승을 유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되게 쉬운 얘기죠. 그냥 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다 유도해봤잖아, 전개해서. 얘랑 A 플러스 B를 곱하면 되겠죠, 제곱이랑 A, B를. 근데 얘는 이제 전개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얘랑 A 플러스 B를 곱해가지고 전개해서 동류한끼리 정리하면 공식이 나오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전개해서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류한끼리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한 번도 전개해 본 적이 없다. 좀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만 묶잖아요, 공통인수로. 여기만 묶어가지고 3AB로 묶어가지고 A 더하기 B로 묶은 다음에 이거를 넘기면 그게 곱셈공식 변형이죠. 이거 나온 곱셈공식 변형. 이거 넘긴 거잖아, 왼쪽으로. 얘만 A세제곱 B세제곱만 남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곱셈공식 다 나온 거잖아요. 다 뭐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유도했던 거를 여기 묶어서 넘겨서 주인공이 얘가 아니라 주인공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되면 그게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다 넘기면 다 나오죠. 곱셈공식에서 다 유도가 된 게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주인공만 바꾼 거죠. 여기서 주인공이 A 플러스 B 세제곱이었다면 곱셈공식 변형에서 주인공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있던 것만 묶어서 이양시킨 거예요. 뭐 대단한 원리가 사용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묶어서 넘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까 전에 A 5승과 만약에 B 5승을 구하라고 한다고 치면은 그럼 A 3승이랑 B 3승이랑 A 제곱 B 제곱으로 곱해주면 되겠네. 곱한 다음에 뭐 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공식에서 얘도 있고 공식에서 얘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5승 나오잖아. 근데 다른 것도 나오겠네? 다른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빼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유도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뭐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5승.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B 제곱.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B 5승이니까. 얘만 빼주면 되겠구나. 얘 곱한 거에서 얘 빼주면 얘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묶으면 빼주는 게 A 제곱 B 제곱으로 묶이겠고, 그때 A 더하기 B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곱셈공식 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알아야지 뭐 이런 것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5승을 외울 일은 없어요. 5승을 우리가 공식으로 배울 일은 없으니까요. 7승도 자주 나오고요.
가끔 뭐 부승도 나와요. 근데 기본에 있었던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이 곱셈 단원이에요. 방식 곱셈이 가장 쉽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1단원이 어려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데 공식 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외우면 끝날 줄 알았다면 외우면 안 끝나. 외웠더니 문제가 오지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해서 다 써야 돼. 그리고 막 다 바뀌어.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1단원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어려워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외울 것도 많고 연습할 것도 많아서 싫어합니다. 이건 하나가지요. 근데 말했지만 해야 돼요. 안 하면 일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단원이 여러분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가르치는 나도 재미가 없어요. 구구단 가르치는데 뭐 재밌겠냐?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구단 가르치는데 재미없겠죠. 배우는 사람도 재미없죠. 나도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냥 단순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하는데 생각보다 이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생각보다 이건 되게 많이 써요. 내가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올 때 우리가 합차를 되게 많이 써. 연산할 때. 나중에 아마 나올 텐데 그건 기억해놔야 돼. 합차를 되게 많이 쓰는데 뭐냐면 부호 같은 거에서 부호 반대인 거를 빼는 거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부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부호 반대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를. 나중에 아마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이거 모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뭔 소리냐? 부호 같은 거 제곱하고 부호 반대에 있는 거 제곱해서 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부호 같은 거가 이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부호 같은 거를 제곱해줘서 부호 반대인 거를 제곱해서 빼라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쓰죠. 얘를 치환하지 않아도 이게 한 번에 보여야 돼.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거 겁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얘는 치환할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근데 이거 이렇게 좀 바꾸잖아? 근데 되게 헷갈리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봐. 이렇게 쓰잖아? 애들이 겁나 헷갈려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쉬운 거야. 봐봐. 부호 같은 걸 찾아. 얘가 부호가 같아요. 나머지는 뭐다? 부호가 반대죠. 그럼 똑같아. 부호 같은 거를 제곱해서 부호 반대, 얘도 돼. 부호 반대인 거를 제곱해서 빼. 이거 그냥 쉽게 쓰잖아. 우리가 이게 그 원리인 거야. 부호 같은 거 제곱해서 부호 반대인 거 제곱 빼자.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 치환도 하겠지만 이런 거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부호 같은 거 찾아요. 제곱해요. 부호 반대인 거 찾아요. 제곱해서 빼. 이거예요. 이거 엄청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치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부호 같은 거에서 제곱하고 부호 반대인 거 제곱해서 빼자. 연산하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연산하면 금방 나와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럼 금방 나오죠. 이런 거. 그냥 a 4제곱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을 빼니까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네들 뭐 이런 10번 공식 10번이 제일 안 써요. 가장 많이 안 쓰는 공식은 누구다? 10번이다. 외우지 않을 거면 10번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나머지들은 1단원에서 겁나게 쓴다. 특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서 그 8번에서 마이너스 된 것도 외워야 돼요. 여기 없죠? 마이너스 된 거. 그래서 8번에서 얘도 집어넣으세요. x-a, x-b, x-c도 집어넣어라. 이게 뒤에서 문제 풀 때 응용돼서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설명해 드릴 텐데 요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x-a, x-b, x-c. 얘가 플러스만 지금 돼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얘도 엄청나게 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마이너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은근히 많이 써요. 얘를 이제 쓸 일이 꽤 돼요. 얘를. 그래서 마이너스도 저장해놔라. 플러스 쪽만 있죠, 지금 곱셈 공식에는. 마이너스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많이 쓰기 때문에.
전개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씩 다 전개해 주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엄청 씁니다. 7번도 우리가 미친 듯이 써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b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뭐 이런 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요 a랑 이 b가 의미하는 게 정말 알파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진짜 a, b로 외우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a랑 b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있어. 지금 얘가 첫 번째 항이 2x인 거고 두 번째 항이 뭔 거야 지금? y인 거예요. 그러니까 a, b로 우리가 이렇게 외우지만 이게 정말로 a, b 알파벳의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항을 a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졌을 때 얘는 첫 번째 항 제곱해서 있고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되고 둘이 제곱한 거 곱했다면 a 제곱 b 제곱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제곱되어 있고 얘 제곱되어 있고 곱한 게 마이너스 되어 있으면 얘니까 얘는 2x의 세제곱 y 세제곱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알파벳으로 항상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2차 방정식 유도할 때도 이렇게 나오잖아. 정말 A, B 생각하지 말아요.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2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 B가 의미하는 게 뭐죠? 1차항의 개수. 이 C가 뭐죠? 상수항인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지. 뭐 이게 진짜로 뭐 A, B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이 상징하는 게 A인 거고 두 번째 항이 상징하는 게 B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밖에서 다 쓸 거니까 어차피.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쓰는 건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겠지만 숙련도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고 이게 상당히 귀찮은 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다 유도하면서 풀어보는 문제가 11페이지에 쭉 있는 거죠. 근데 뭐 11페이지 공식 쓰는 것도 있지만 공식 안 쓰는 것도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노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2번부터는 이제 조금의 공식이 안 들어가는, 그냥 전개 2번도 그냥 공식 안 쓰는 것 같고 3번부터 공식 쓰는 것 같아요. 개념 체크해서. 자, 넘어가 볼게요. 계속 두 번째 곱셈 공식 변형 전까지는 오늘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필수예제 2번에 가면 이제 필수예제 2번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곱셈 공식을 배웠어요.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 자, 물어보고 싶은 거 나오죠? 자, 다음 식에 곱했어. 항이 3개짜리가 있겠고요.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가 있겠고요. 여기는 뭐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서 두 다항식을 곱했어요. 이때 두 다항식을 곱해서 전개하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번이 x 세제곱의 개수잖아. 결론은 뭐냐? 다 전개하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한 것만 전개해라. x 세제곱 나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개만 전개하면 되겠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까? 얘니까. 당연히 전개하면 다 나와요. 근데 시간이 아깝죠. 왜냐면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만 딱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개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6x의 세제곱 나오겠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나오니까 x 세제곱이 나오면서 x 세제곱 개수는 몇이다? 1이다. 이걸 구하라는 거죠. x 4제곱 계속 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다 전개하지 말고 x 4제곱이 나오는 것만 만들어서 전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러면 봐봐. 이렇게 문제 설명해 줄게. 뭘 물어보는지 잘 들으세요. 결론은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 개념을 배웠을 때. 그럼 x 4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4제곱이니까 3x 4제곱 되니까 계속 뭐다? 3이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유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어본 거를 반대로 물어봐요. 우리가 수학에서 대부분 문제를 보면 있잖지만 정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물어봐. 이 개수를 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정개수를 물어봐요. 되게 거꾸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학은요 앞으로 갔으면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돼?
D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다? 2-2번이죠. 자, 2-2번을 보세요. 미정계수를 하나 넣었죠. 어디다 넣었죠? D식에 K라고 넣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렇게 냈는지 보라는 거야. 항상 앞뒤로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패턴을 잘 보세요. 2-2번을 보면 이렇게 냈잖아.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하고 여기서 x 다 안 풀어줄 거예요. 나중에 풀어보시는데 여기서 보셔야 알겠지만 여기 K 넣은 거야. 얘를 구하는 거야. 거꾸로 물어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개수를 주냐면 x의 개수를 줘요. 그러니까 봐, 거꾸로 돼. 얘들 다 준 다음에 얘를 물어봤다면 얘는 거꾸로 x의 개수를 주고 요 미정계수 찾도록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내잖아요? 뒤로 무조건 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더 좋아하냐면 뒤로 물어보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내가 계속 설명할 때 보면 야, 이 개념 가지고 거꾸로 낸 거야. 이 얘기 계속 할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배웠잖아. 배우면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문제가 왜 그렇게 출제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개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문제를 이렇게 냈냐? 거꾸로 물어본 거야. 이 문제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2-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구하는 거죠? x제곱과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x제곱 개수일 때는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어디만 전개하면 되겠구나. x제곱도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뭐만 전개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빠르게 구해내라. 다 전개해서 구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한 땀 한 땀 다 해서 x8제곱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전개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풀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필수 3번. 이제 정말 재미없는 문제죠. 이 필수 3번은 여러분들이 알았던 어떤 문제죠? 곱셈 공식을 다 암기해서 우리한테 이제 암기를 열심히 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했던 것들을 우리한테 시키는 문제가 바로 필수 예제 3번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뭐다? 3-1번이 그럼 다 알겠지만 좀 지겨운 문제죠? 항 몇 개짜리죠? 항 3개짜리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 공식 알겠지만 얘는 어떤 거를 외운 거를 쓰라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나왔을 때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되는 이거 전개될 때 이렇게 나오는 거를 공식에 쓰라는 건데 이때 첫 번째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x가 들어간다.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y가 들어간다. c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z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공대로 쫙쫙 집어넣어서 빠르게 연산해라. 다 전개하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개해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 맘대로 푸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개념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 맘대로 풀어서 맞은 사람이 있는데 수학책은요. 정확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개념을 쓰라는 대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확히 알아서 맞아내는가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땄는데 이거 전개해서 맞추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개해서 맞추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를 외웠기 때문에 이거를 곧바로 써서 이거를 빠르게 풀어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막 전개하고 있어요. 곤란한 거죠. 출제자의 의도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공부하고 있죠. 이런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 독학시키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맞았어도 맞은 게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죠. 보자마자 앞에 거 제곱해. 제곱됐네. x제곱, y제곱, 플러스 g제곱 되겠네. 둘이 곱해서 2배 2xy 곱해서 2배에 마이너스 2yc 이렇게 곱해서 2배에 마이너스 2xg 이렇게 쓰라는 거죠. 곧바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가 곧바로 나와서 이게 곧바로 나와야 돼요. 그냥 바람과 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천천히 나오고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연습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인간이 아닌 거죠. 전개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대로 빠르게 해서 한 번에 따다다다닥 구해내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숙련도를 원한다. 지금 이 책에서 원하는 게 마찬가지로 뭐 2x 플러스 3 뭐 몇 개 안 하겠지만 공식 외웠지만 2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 있잖아. 앞에 거 항 세제곱 되고 3 곱하기 첫 번째 항 제곱하고 b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2x의 제곱 곱하기 3 플러스 3의 2x의 3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a, b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서 빠르게 연산되면서 잘 되는 애들은 이것도 암산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곧바로 보자. 이것도 곧바로 계속까지 다 암산해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많이 숙련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야. 지금. 당연히 뭐 이 공식대로 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빠르게 하는 애들은 뭐 이렇게 나와서 4, 3, 12, 36, x제곱 나오겠고 여기서 9, 3, 27, 54x 플러스 27 빠르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 순 정리로 빠르게 나오게. 그래서 공식이 쓰여지면서 외웠던 공식이 빠르게 적용돼서 빠르게 연산되기를 원하는 게 필수의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뭐 열심히 연습했는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했잖아. 연산은요 기본인 거야. 속도를 다 올리고 빠르게 해서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내야 되겠고 시험 때도 빨리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도를 올려라. 그래서 이거를 뭐 전기해가지고 한 다발째 다 전기해가지고 맞아서 맞았다 뭐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다. 그러면 전혀 원하지 않는 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x 플러스 3 나오죠. a, b, c 자리에다가. 그래서 그런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들을 좀 조심해야 되냐 약간 변형시켜놓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3-2번에 볼게요. 밑에 3-2번에 4번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가 좀 짜증나는 거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자, 이제 이런 문제 풀려면요. 어떻게 푸냐면요. 자, 재밌어요. 자, 봐봐. 이거 이제 제곱해요. 그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곱해요. 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맞았는데 맞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우겠지만 지수법칙에서 배우죠.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 되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환법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이게 A, B가 사실 두 번 곱하는 거거든?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걸 앞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 만약에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뭐, 여러분 그냥 외웠겠지만.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죠. 교환법칙 성립하기 가능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x-2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한 다음에 그 전체의 제곱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간단히 나오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공식이 있는데 무슨 공식에서 a 대신에 2가 그러니까 a 대신에 x가 들어간 거고 b 대신에 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얘 제곱하고요, 얘 제곱한 다음에 전개도 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웬만하면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상하게 풀고 있다. 뭔가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 돼. 아까 이제 서우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뭔가 풀었는데, 전개도 풀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출제자가 여러분들 똥개우연 시키기 위해서 겁나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출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한테 고등수학이 물어보는 게 연산도 모르겠지만 이상한 똥개우야.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연산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연산은 배우겠지만 더 뭐를 중요시한다? 연산보다는 사고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너무 복잡하게 문제가 풀려지면 내가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혼자 풀라고 시키면요. 이렇게 안 풀어요. 나중에 이게 쓴 거 푸는 거 보잖아요? 그럼 다 전개하고 막 아주 신났어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맞았다고 신나하죠. 근데 그렇게 풀라는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죠? 얘가 이쪽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그걸 제곱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식 때문에 앞에 거 세제곱 되고 뒤에 거 세제곱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완전 제곱식 나오죠. 그럼 x6 마이너스 16x 세제곱 플러스 64. 바람과 같이 나오죠.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풀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라는 내용이지, 진짜로 얘 전개하고 대전개해서 풀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산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산을 할 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효린이 빼고는 효린이만 나랑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빡세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연산 좀 됐잖아요. 연산이 좀 됐죠. 그래도 여기 이런데. 그죠? 남들은 아마 준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필수제 4번. 이 치환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치환이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치환을 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전개하는 것보다 치환하는 게 압도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연산할 때 치환하는 결정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치환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치환 안 해도 치환한 것처럼 하세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써. 연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앞으로 치환에 되게 많이 쓸 건데, 치환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빠르게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써야 돼. 그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당연하겠지만, 필수제 4번에서도 치환이 나오는 거야. 치환 나오는데, 1번이 어디 치환하는 얘기죠, 결론은? 뭐 치환하는 얘기죠? 얘를 하나로 보고 치환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에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하나부터 다 이렇게 치환하죠. 대문자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보통. 뭐 대문자 X도 많이 쓰는데 선생님 대문자 X 잘 안 써요. X 겹쳐가지고. A 많이 쓰는데 당시니까 뭐 대문자 A를 써서 이제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있던 친구들은요. 이거 치환 안 해도요. 그냥 보자마자 이게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선생님 보면 이게 보여요. 그냥 치환 안 해도 이게 그냥 머릿속에 돌고 있을 정도까지는 대주는 게 치환은 진짜 많이 쓰니까 거저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얘를 A로 바꾼 다음에 아장아장 가겠죠.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들 잘 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바꿔요.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하죠. 다 아는 공식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하겠죠. 그 다음에 A 자리에다가 얘를 다시 넣는 거죠.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요런 작업. 요런 작업이 되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곧바로 간다 이거죠. 그냥 너무 많이 차렸기 때문에 그냥 한 문구를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암산으로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기를 원한다.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치환을 거의 안 해도 볼 정도까지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요 연습하다 보면 다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연산을 최대한 빠르게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X 플러스 뭐 이것도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좀 지겹죠 이제. 그죠?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뭐 얘하고 전개한 다음에 치환해서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더해서 일정한 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 이 공식을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이 공식. 이거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죠?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더하기 ab니까 자 1차항까지 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더한 게 같아야 돼요. 1차항은 어떻게 나온다? 상수함끼리 더한 게 나온다. 그래서 치환하기 위해서는 1차항까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했을 때 같은 것끼리 먼저 전개한다. 왜냐? 그래야지 1차항까지 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이 곱셈공식 다 배우잖아요.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나온다? 상수함끼리 더한 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잖아. 더한 것끼리 같은 게 나오도록 전개하라. 그 이유는 어디까지 같은 모양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1차항까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 배웠던 거에서 원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치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곤란하죠? 그리고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오 이렇게 되죠? 그럼 치환할 수가 없죠. 같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내요. 이렇게 내요.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인수분해를 해요. 다시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번 하게 만드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막 똥개열 시키고.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랑 전개하고 얘랑 전개해서 공통인수 나오도록 만들어서 다시 치환해라. 뭐 그런 문제도 출제되기도 해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요런 거 치환 엄청나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두 개 치환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 돼서 치환할 수 있도록 모양이 나왔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로 생각하고 곧바로 제곱을 때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내 생각인 거고, 정 안 되면 처음에는 이제 a로 치환해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해라.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4, a 플러스 6으로 전개해서 뭐 a제곱 더하기 11 플러스 24가 된 다음에 a 자리에다 얘 집어넣고 a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라. 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그냥 건너뛸 수 있다. 그 정도는. 자, 마찬가지로 요런 거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국제고시 변형하기 전에 끝낼 건데 오늘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또 주고 뭐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다음 시간에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 변형을 암기를 조금 시키겠죠. 다시 한번 테스트 보겠습니다. 언제 때까지? 숙련도가 올라갈 때까지. 또 보면 또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것도, 자, 이거 엄청 나와요. 고등학교 때. 다, 아까 그 문제죠? 보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되죠? 부호 같은 놈 찾아요. 부호 반대 있는 거 찾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합차로 나오는 치환 문제인데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치환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부호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제곱 때려. 부호 반대인 거 제곱 때려서 빼. 자, 이 정도는 그냥 돼야 돼요. 이제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 끌지 말아라. 뭐 4번도 보면 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죠? 4번도 또 나오는데 a 더하기 b 빼기 c는 a 빼기 b 더하기 c인데 여기서 부호 같은 놈이 누구야? a예요. 부호 반대인 놈이 누구야? b 빼기 c예요. 둘 다 부호 반대예요. 그러면 얘도 보자마자 a제곱에서 b 빼기 c를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냥. 부호 반대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차피 상관없어요. 제곱하면 똑같아지니까. 합차의 변형이에요.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거는 치환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보자마자 부호 같아. 모양이 부호만 다 반대야. 그러면 부호 같은 거 제곱해서 부호 반대인 거 빼면 돼요. 그냥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이런 거 엄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들은 조금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숙련도로 이어서 치환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치환하지 않고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산에서 나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내가 연산 때문에 공부량이 줄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연습과 그 스파르타식에 여러분들이 숙련도를 올려줘서 연산 때문에 남들보다 느려지는 일이 없도록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곱셈식 변형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아마 내가 문제집이 여러분들 몇 개가 있냐면 지금 얘 개념편이 있을 거고 개념편 다음에 뭐가 있죠? 유형편이 있을 거고 유형편 다음에 지금 고1들은 라이트센까지 하라고 했을 거예요. 중3들한테 하진 않으라고 했을 텐데 중3들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고1 되는 애들은 라이트센까지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겨울방학 때는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충분해요. 뭐 여름방학이야.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방학 때 라이트센까지 다 푸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겨울방학은 거의 2달이 되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는요 이건 노력 부족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곧 시험이에요. 몇 달 후에 시험이냐면 4월 말부터 시험 보니까 한 4달 정도 뒤면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뭐를 보고 있는 거죠?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최소 풀어야 되냐면 자 문제집 어디까지 풀어야지 얘기해서 끝낼게요 오늘. 방학 때 일단 개념 한 바퀴 다 돌려야 돼. 개념서. 개념 노트 작성해야 된다겠죠? 개념 노트. 그래서 오늘 뭐 작성하는 개념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다음 식이 뭐다. 내림차순 정리는 뭐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덧셈 정리, 교환법칙, 뭐 결합법 배웠는데 왜 배웠을까? 이유가 뭘까?
뭐 하려고 배웠을까?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연산하는 거다? 뭐 동류한끼리 더하고 뺀다.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정리해 놓으세요. 너무 똑같이 베끼지 말고요, 제발. 내가 이제 얘기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배웠던 개념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게 이렇게 쓰여지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옆 친구한테 설명할 때 옆 친구 알아들으면 최고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자기만 알고 남한테 설명 못 하거든요. 남한테 설명할 정도까지 되면요,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죠, 거의 개념이. 그러면 개념 가지고 누가 태클 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의 키왕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다항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는 게 다항식 연산이야. 다항식은 뭐야? 뭐를 다항식으로 불러? 다항식 덧셈 뺄셈 이렇게 하는 거야. 다항식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곱셈 공식들을 배웠어 라고 정리가 쫙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머릿속에다가 다 통째로 넣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썼네? 연결까지 이제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던 배웠던 개념들이 이렇게 문제 풀면서 쓰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 문제는 저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건 저렇게 물어보는 문제. 이게 처음에는 필수 예제니까 가장 쉽죠. 개념과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이게 되는 게 쉬운 문제인 거고.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 안에 개념이 여러 개 섞여져 있는데 숨바꼭질을 시켜놓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내는 거. 자, 이런 게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부른다? 그걸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라고 부르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숨바꼭질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알아챘겠죠. 내가 걔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걔가 숨었어. 어떻게 찾아요? 아니 난 은성이 몰라. 근데 은성이가 숨었대. 타지를 은성이를. 그럼 내가 걔가 태민인지 언니인지 어떻게 알아? 못 찾을 거 아닙니까? 야, 알아도 찾을까 말까인데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불가능하겠죠. 아니야, 선생님 찾을 수 있어? 모르는데? 완벽하게 개념을 알아야지만 그 문제 속에 숨어져 있는 개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면요, 여러분들 내가 했지만 수학이 조금 재밌어져요. 이 재밌다는 게 뭐 정말 뭐 가슴을 뛰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풀었을 때 이해가 되니까 할만하다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요 수학만큼 재미없는 과목이 없어요. 수학이 최악의 과목이죠. 때문에 수학이 정말 최악이에요. 아무런 이해도 안 되고 어떠한 암기만 했던 애들이 있어. 수학 재밌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가장 희열을 느끼는 줄 알아요? 언제 느끼냐면,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수학 공부하다가 학년 때 배웠던 애들 중에서 어떨 때 애들이 가장 그 수학에서 자신감이 뿜뿜이 되냐면,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 본 적이 없어. 이런 유형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처음 봤어. 그리고 나도 처음 봤지만 얘도 처음 봐. 아무도 못 풀고 있어. 아무도 못 풀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봤는데 갑자기 개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저거 유명한 개념 아닐까? 이거 내가 딱 풀었을 때 아무도 못 푸는데 정말 다 처음 봐. 나도 본 적이 없는 문제야. 근데 내가 그거를 이거 개념 먹는 것 같은데 저거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딱 발견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딱 푼 거야. 나밖에 못 풀었어. 그때 이제 가장 수학이 뿜뿜할 때죠. 정말 자기 자신이 이제 칭찬해주고 싶을 때. 진짜 그게 되는 걸 원해요. 누가? 교수님들.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개념이 완벽해져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길 원하는 거야. 개념만 알면. 아무도 못 푸는데. 나 그런 유형 본 적 없는데? 나 손도 못 대는데? 대부분 그러고 있을 때 나 혼자 푸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수학은 이제 저 천상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저 하늘의 나라까지 간 거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수학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요 거의 다 똑같아요. 영어 재미없어. 수학 그래도 할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는 애들이 소수죠. 그렇게 되면요 다 1등급이죠. 거의 1등급 나온다고 보면 돼요. 10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개념서에서 개념 노트도 적으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유형편 있죠? 유형편이 자 어디 있죠? 이게 페이지로 지금 오늘 따지면 오늘 페이지는 14페이지까지 되겠고요. 다 풀려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편으로 보자면 지금 겁나 쬐끔했어요. 유형편으로 보자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까지 했나요? 6페이지에 18번인가? 겁나게 그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6페이지에 18번?
유형편으로 보자면 6페이지 18번까지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를 풀어오는 게 기본 숙제예요. 이것까지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뒤에 따라올 때 지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센이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센이 있을 텐데, 라이트센은 제일 쉬운 문제풀이서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한 거고, 요거는 이제 고1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고1들에 적용되는 건데, 요 앞에 A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연산이 숙련도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A 스텝을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연습 많이 했어. 내가 선생님 저는요, 이거 선행하면서요, 선행을 5바퀴 돌렸는데요, 연산 연습이 뭐 어마무시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러면 넘어가도 돼요. 내가 이제 근데 나는 내 연산에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겁나 느리고 그래. 그러면 A 스텝을 당연히 풀어야 될까 안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 딱 정해주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조건 풀어라 그러지 않을게요. 근데 나는 연산이 좀 느리다 그러면 연습시키겠고, 아마 그런데도 느리면 내가 뭐 수력 충전 뭐 다른 것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무조건 숙련도를 올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앞부분들이 이렇게 A 스텝들을 좀 풀면서 놀다가, 여기 문제로는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라이트센으로 보니까 어디까지 있냐 문제가 지금. 라이트센은 73번까지가 되는데, 만약에 B 스텝만 풀면요 한 25문제 되나? 73번. 그래서 49번부터 73번인데, 여기가 이제 라이트센은 49번, 73번. 안 온 친구도 있겠죠? 안 온 친구는 받아서 하시고요. 좀 늦게 해도 돼요. 만약에 라이트센 같은 경우는, 선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도돌이표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까먹었을 때 집에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 2주 지난 다음에 뒤로 따라가도 되는데, 그러면 다 잊어버릴까봐.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푸는데, 만약에 A 스텝은 뭐 건너뛰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푸세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라이트센을 풀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공부 시간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대표 문제라도 풀어오세요. 대표 문제만이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학기 중에 이거 다시 다 풀겠다. 나는 지금 방학인데 내가 너무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이거 푸는 것도 버거워서 안 된다. 나는 지금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쌤하고 같이 나갈 때 또 풀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얘도 뭐 대표 문제만 푼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오세요. 완전히 놓치는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학기 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푼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가 이거를 다 풀어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 풀어내냐? 우리 촌단위가 좀 말이 많죠? 개념서 당연히 받을 때 이건 무조건 끝나야 돼요. 이거를 학기 중으로 넘어간다. 답이 없어요. 얘는 이제 수학은 상위권 가기는 걸렀어요. 답이 없는 거고. 여기서 라이트센까지 풀죠. 방학 때 웬만한 라이트센까지 풀고, 나는 더 풀 수 있다.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많이 풀어놓으면 무조건 유리해요. 당연하지만 학기 중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학 때 더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 수준에 맞춰서 프린트물을 줄 거예요. 여기 이제 왜냐면 개인마다 다 지금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걔하고 상담을 통해서 걔 맞춤형 문제집을 프린트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 하는 애들은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돼. 카이스 있으면 더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냥.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학기 중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센을 풀어요. 센이에요. 이게 학기 중에 나가는 겁니다. 센이 이제 기본인데 당연하겠지만 센을 엄청나게 잘 푸는 친구들에게는 그 다음 문제집에 가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센도 제대로 안 풀리는 친구들한테는 그 다음 문제집을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센 다음에 뭐를 많이 풀리냐면, 옛날에는 뭐 일품, 그 다음에 뭐 막 되게 뭐 블랙라벨 이런 거 많이 풀렸는데 요즘은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려요. 왜냐면 학교들이 어려운 문제를 기출문제 변형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요즘 센 다음에 선생님 웬만하면 뭐 1품 정도까지 풀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많이 풀리지 않고 웬만하면 기출문제까지 풀려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풀었던 애들이 기본적으로 1등급을 도전할 만한 준비가 된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1등급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올 때 못 가는 거야. 그 정도,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최소한의 공부야. 그게 1등급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고, 거기까지 못 가는데 1등급을 노린다? 양심이 없는 거야. 그냥 1등 간 애들은요, 이것보다 더 많이 풀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집을 더 많이 푸는데, 여기까지 나는 최소한이라고 봐요. 근데 다행스럽게 요즘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래도 최하위권들은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는 다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1등급을 노릴 수 있고요. 근데 이 기출문제도 내가 한 번만 돌릴 거냐, 두 번만 돌릴 거냐, 세 번, 기출문제도 난이도가 다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면 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학이요, 시간 잡아먹는 하마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냥 시간을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빨아먹어요. 진짜로. 이게 2등급, 3등급 나오는 거 쉽거든요? 어디까지만 공부하는지 알아요? 한 이 정도만 풀어도요, 3등급 나와요. 진짜요. 중간은 가요.